추위. 김민재는 그것을 가장 먼저 느꼈다. 살갗을 파고드는 몸의 모든 세포를 무력한 저항 속에서 떨게 만드는 추위였다. 그리고 고통. 그것은 뒷머리에서 맥박처럼 뛰며 관자놀이에 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거친 밧줄로 꽉 묶인 손목에서 고통이 집중되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모기에 물린 자국으로 부풀어 오른 눈꺼풀이 간신히 올라갔다. 황혼이 천천히 대응안녕 숲을 집어삼키며 나무들을 불길한 실루엣으로 바꾸고 있었다. 멀리서 늑대가 구슬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제 끝이야. 김민재는 메마른 입술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입을 막고 있던 피로 젖은 천을 뱉어낸 후였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 45세의 강원도 국립공원 청송림 위 관리인 김민재는 밀렵꾼들이 그를 버리고 간 축축한 숲바닥에 누워 있었다. 손과 발은 뒤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갈라지고 곤충에 물려 부풀어 올랐다. 몸을 움직이려 할 때마다 새로운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 녹아내린 납이 채워지는 듯했다. 생각은 뒤엉켰고 의식은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다. 그런 순간들 중 한 번이 깨어나면서 김민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곳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숲에서 죽을 것이다. 지난 7년간 헌신했던 생물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네. 그는 씁쓸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부서진 입술에서 날카로운 고통으로 돌아왔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다시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그 소리는 숲을 가르며 새들과 작은 짐승들을 침묵시켰다. 김민재는 그 소리를 알았다. 그 음색을 알았고 그 사실은 그의 심장을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조이게 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오셨나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박준혁은 낡은 현대 투싼의 핸들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아직 87km가 남았다고 고집스럽게 표시하고 있었다. 자갈길은 높다란 소나무들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졌고 이따금 진흙탕 웅덩이로 변해 35세의 지역신문 강원일보 기자인 그를 좌석에 파묻히게 만들며 자신의 직업을 저주하게 했다. 빌어먹을 편집장. 그는 또 한 번이 깊은 웅덩이를 피해가며 중얼거렸다. 국립공원으로 가라. 거기 멋진 이야기가 있다더라. 도로 상태는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는 습관적으로 투덜거리고 있었다. 이 취재는 그에게 흥미롭게 느껴졌다. 매일 죽음을 모면한 사람의 인터뷰를 따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김민재, 청송림 국립공원의 관리인의 이야기는 3년 전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당시 모든 지역 신문이 이를 다뤘지만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밀렵군의 습격, 기적적인 구조, 공식 발표는 건조한 사실과 간략한 코멘트뿐이었다. 이제 소란이 가라앉은 지금 박준혁은 특별한 운명이라는 코너를 위해 심층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 아마 다 지어낸 거겠지. 그는 창밖의 숲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관리인이 스스로 풀려난 거고 늑대 이야기는 멋지게 꾸며낸 거야. 하지만 독자들은 좋아할 거야. 차가 요철에 부딪히며 박준혁은 머리를 천장에 부딪혔다. 젠장, 거의 다 왔네. 그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5km 남았다.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 원주는 기울어진 목조 주택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주민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기자를 맞이했다. 마을은 버려진 듯 소련 시절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시간 루프에 갇힌 듯 보였다. 박준혁은 마을에서 유일한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가게는 큰 부스처럼 생겼고 문 위에는 바랜 간판에 식료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는 카운터 뒤에 나이든 여성에게 말했다. 김민재 관리인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여성이 그를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박준혁, 강원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성이 약간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 씨를 찾는 거군요. 마을 외곽, 숲 바로 옆에 살아요. 초록 지붕집 보이시죠? 거기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문을 향해 돌아서자 여성이 덧붙였다. 그런데 민재 씨는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질문 조심하세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초록 지붕집은 작지만 튼튼한 목조 주택이었고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에는 맹견주의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지만 개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기자는 망설이며 문을 두드렸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울타리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짧게 깎은 백발과 예리한 회색 눈, 넓은 어깨와 고전 자세는 그가 전직 군인임을 드러냈다.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는 그의 외모에 엄격함을 더했다. 김민재 씨? 박준혁이 확인하듯 물었다. 저는 박준혁, 기자입니다. 약속이, 기억합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마당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왼쪽에는 채소밭이 있었다. 현관 옆에는 거대한 진돗개가 졸고 있었는데 낯선 이를 보고도 한쪽 눈만 살짝 뜨더니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잠들었다. 집으로 들어오세요. 김민재가 초대했고 박준혁은 그를 따라 서늘한 현관을 지나 밝은 거실로 들어갔다. 큰 테이블과 벽에 붙은 낡은 소파가 있는 방이었다. 차 드시겠습니까? 주인이 물었다. 기꺼이. 김민재가 주방으로 가는 동안 기자는 방을 둘러보았다. 방은 소박하지만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주인이 직접 찍은 듯한 자연 사진들이 걸려 있고 책장은 고전과 동물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다. 구석에는 작은 성화 코너가 있었다. 차와 집에서 만든 과자를 가지고 돌아온 김민재가 맞은편에 앉았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궁금한 겁니까? 박준혁은 녹음기를 꺼냈다. 허락하신다면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립공원에서 일하게 된 계기, 밀렵군과 늑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일까지.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다. 긴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박준혁이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 김민재는 기자를 지나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강릉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철강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이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제1차 제2차 체첸 전쟁. 그는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소령으로 전역했죠. 훈장과 메달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액자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10대 소녀가 미소 짓고 있었다. 제 아내 은주와 딸 지민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사고 일주일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정말 유감입니다. 박준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제 잘못이었죠. 김민재가 말을 이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트럭이 반대 차선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는 다시 침묵했다. 그들은 즉사했고 저는 다리 골절과 이흉터로 끝났죠. 그는 뺨을 손으로 훑었다. 그 후 제 개인적인 지옥이 시작됐어요. 알코올, 약물, 악몽, 자살 직전까지 갔죠. 의사들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어요. 전쟁과 가족의 상실, 모든 게 겹쳤죠. 더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김민재는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때 제 오랜 전우인 최영철이 지금 청송림 국립공원의 책임자죠. 저에게 일을 제안했어요. 민재야, 환경을 바꿔. 사람들, 도시, 추억에서 멀리 떠나 새 삶을 시작해. 그래서 이 오지로 오게 된 겁니다. 박준혁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힘들었죠. 관리인이 말을 이었다. 외로움, 숲,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죠. 매일 아침 구역을 순찰하고 매일 새로운 흔적과 동물들을 만났어요. 여우, 사슴, 곰, 그리고 늑대. 김민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늘 늑대를 무자비한 포식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악마로 만들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살아요. 그들의 도덕, 윤리는 때론 인간의 그것보다 더 고결하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녀와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를 구해준 그 암늑대와의 만남. 2015년 6월이었죠. 김민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저는 국립공원에서 일한 지 2년쯤 됐었어요. 남쪽 구역, 여기서 15km 정도 떨어진 검은강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죠. 그는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말을 이었다. 날이 덥고 후텁지근했어요. 숲은 고요했고 새들조차 조용했죠.
강을 따라 오솔길을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쉰 소리와 낑낑거리는 소리가 섞인 듯했죠. 김민재는 눈을 감으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갔어요. 덤불을 헤치고 그녀를 봤죠. 회색 암늑대, 크고 노련한 밀렵꾼의 올가미에 걸려 있었어요. 밀렵꾼들은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으려고 올가미를 설치하지만 다른 동물들이 걸리곤 하죠. 박준혁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그녀는 끔찍한 상태였어요. 관리인이 말을 이었다. 철사 올가미가 목에 파고들어 털이 피로 엉겨붙어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그는 잠시 멈췄다. 3마리의 새끼 늑대가 있었어요. 2~3달 된 배고프고 지친 새끼들이었죠. 어미에게 젖을 물려했지만 젖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어미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기자가 물었다. 그런 상황엔 규정이 있어요. 김민재가 대답했다. 공원 본부에 연락해 특수팀을 부르고 동물을 마취한 뒤 올가미를 제거해야 하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상태였어요. 특수팀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김민재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직접 하겠다고. 마취제는 있었지만 그녀 상태로는 마취가 오히려 죽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마취 없이 하기로 했어요. 천천히 다가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아가. 내가 도와줄게. 그는 잠시 멈췄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두려움, 분노, 간청, 그리고 이해가 담겨 있었죠. 마치 그녀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는 듯했어요. 겁나지 않으셨나요? 박준혁이 물었다. 부상당한 맹수. 그것도 새끼를 지키는 어미잖아요. 겁났죠. 김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전쟁에서 본 것들 이후로 두려움이 덜했지만 그래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어요. 잘못된 한 동작이면 제 목을 물어뜯을 수도 있었죠. 모성 본능은 무서운 힘이에요. 그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칼을 꺼내 천천히 철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급한 움직임은 피하려고 했죠.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보았지만 물려고 하진 않았어요. 올가미가 끊어졌을 때 그녀는 너무 약해서 바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저는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지켜봤죠. 몇 분 후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새끼들을 핥더니 천천히 숲으로 들어갔어요. 새끼들이 뒤를 따랐죠. 김민재는 다시 눈을 감았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녀가 덤불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돌아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눈빛은 마치 너를 기억할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그는 눈을 뜨고 기자를 바라보았다. 숲에서 야생동물을 수없이 만났지만 그 눈빛은 거의 인간 같았어요. 당시엔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았죠. 박준혁은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후엔 어떻게 됐나요? 그 암늑대를 다시 만났나요? 가끔 멀리서 봤죠.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쌍안경으로 그녀와 새끼들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영역, 제가 그녀를 구한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물렀어요. 암늑대는 힘을 되찾았고 사냥도 잘했어요. 약 1년 후 새끼들은 독립해서 떠났죠. 젊은 늑대들은 새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니까요. 그리고 밀렵꾼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박준혁이 물었다. 아니요. 김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1년 뒤 2017년 여름에 일어났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때 저는 제 구역을 잘 알았어요. 모든 오솔길, 개울, 어떤 동물이 어디 사는지, 어떤 새가 어디 둥지를 트는지. 관리인의 일은 끊임없는 관찰과 정보 수집이에요. 저는 지도의 모든 변화를 기록했죠. 새 짐승길, 쓰러진 나무, 사람의 흔적.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7월 초였어요. 숲 깊은 곳에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어요. 거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곳이었죠. 공원엔 과학자들을 위한 지정된 길이 있지만 그 자국은 허가되지 않은 경로, 둥근 호수 쪽으로 이어졌어요. 거긴 물고기가 많아서 밀렵꾼들이 자주 드나들죠. 박준혁은 메모를 하며 귀 기울였다. 저는 자국을 따라갔어요. 김민재가 말을 이었다. 정오쯤 더웠죠.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공원에서 사냥은 절대 금지예요. 저는 무전기로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확인하러 간다고 했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규정상 지원을 기다려야 했지만 가장 가까운 초소까지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밀렵꾼들이 사슴을 죽였다면 그 시간 안에 도축하고 사라질 터였죠. 그래서 혼자 가기로 했어요. 그는 책장에 놓인 아내와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더 조심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죽음이 해방을 가져올 것 같았죠. 그래서 종종 위험을 감수하고 혼자 행동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준혁이 물었다.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움직였어요. 김민재가 말을 이었다. 30분쯤 후 호수 옆 작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거기 그들이 있었죠. 무장한 세 남자, 옆에 지프차, 풀밭엔 암사슴 시체와 새끼 사슴 시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밀렵을 한 게 아니었어요. 재미로 죽인 거였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공터로 나가 신분을 밝히고 서류와 무기 허가를 요구했어요. 당연히 그들한테 그런 건 없다는 걸 알았죠. 한 명, 나이 든 자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길을 잃었다. 공원 바뀐 줄 알았다. 전형적인 핑계였죠. 저는 순찰대를 불렀다고 말하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무전기로 좌표를 전하려고 그들에게 등을 돌린 거죠. 그 순간 총대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머리를 만졌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묶여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어쩌는지 의논하고 있었죠. 나이 든 자, 성민이라고 불리던 자는 그냥 묶인 채로 두고 가자고 했어요. 누군가 결국 찾을 거라고. 하지만 젊은 자, 팔에 문신이 있던 자는 반대했어요. 우릴 봤어. 기억할 거야. 증인을 남겨둘 순 없어. 박준혁은 긴장했다. 당신을 죽이려 했나요? 네. 김민재가 담담히 대답했다. 문신한 자는 그 자리에서 끝내려 했죠. 다행히 성민이 반대했어요. 우린 사냥하러 왔지. 살인을 하러 온 게 아니야. 결국 절 깊은 숲에 묶인 채로 버리기로 했어요. 물과 음식 없이 자연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계산은 맞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죠. 박준혁이 지적했다. 네.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덕분에 밀렵꾼들은 저를 그들이 잡은 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김민재가 말을 이었다. 관리인도 잘 가지 않는 깊은 숲이었죠. 그들은 저를 커다란 전나무 아래 던지고 칼, 무전기, 전화, 심지어 시계까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떠났죠.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끔찍한 고요가 찾아왔어요. 평소엔 생명으로 가득한 숲의 소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릴 수가 없었죠. 그는 어깨를 풀며 일어났다. 처음엔 풀려나려고 발버둥쳤어요. 밧줄을 나무 뿌리에 문질렀지만 어깨만 탈골됐죠. 그들은 군대에서 배운 대로 프로답게 묶었어요. 입막음 천도 너무 깊이 박혀 뱉어낼 수 없었죠. 그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어둠이 깔리자 절망이 밀려왔어요. 가장 무서운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무력함이었죠.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위험한 숲속에 누워있는 거예요. 모든 소리,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상상은 최악의 장면을 그려냈죠. 곰이 찢거나 멧돼지가 짓밟거나 늑대의 무리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운명의 아이러니죠. 박준혁은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첫날 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관리인이 말을 이었다.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움직임에 반응했죠. 입막음 천은 피로 젖어 있었어요. 맞았을 때 입술이 터져 그 피가 곤충을 끌어들였죠. 그들은 제 얼굴, 콧구멍, 귀 안까지 기어들어왔어요. 손을 움직일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꽉 묶여 있었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침이 되자 얼굴이 부풀어 올라 눈이 거의 안 보였어요. 열병이 시작됐죠. 곤충 물림 때문인지, 상처 감염 때문인지 위식이 오락가락했어요. 그 와중에 3년 전 실종된 전임 관리인을 떠올렸죠. 그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더 나빴어요. 갈증. 진짜 갈증이 뭔지 아세요? 혀가 부풀고 입술이 피가 날 정도로 갈라지고 목구멍에 뜨거운 모래를 부은 듯한 느낌. 뜨거운 태양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며 무자비하게 내리쬐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자제할 수 없어서 몸 아래로 배설했어요. 그 냄새가 더 많은 곤충을 끌어들였죠.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순간 죽음을 빌었어요. 그냥 끝나기만을. 그는 침묵에 잠겼고 박준혁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둘째 날 저녁,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김민재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위식이 흐려지고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죠. 아내와 딸의 얼굴, 전우들, 그들과 대화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한순간은 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인 지옥이라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둘째 밤이 됐어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죠. 그때 뭔가의 존재를 느꼈어요. 사냥꾼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힘겹게 부은 눈을 뜨니 실루엣이 보였어요. 처음엔 죽기 직전의 환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 뺨에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녀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 앞늑대, 크고 회색, 가슴에 흰 반점이 있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를 바로 알아봤어요. 그녀는 저 위에 서서 냄새를 맡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저는 생각했어요. 목을 물어 고통을 끝내주겠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밧줄을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숨결과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밧줄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저를 아니에요. 밧줄을. 놀랍네요. 박준혁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김민재가 동의했다. 또 환각인 줄 알았지만 감각이 너무 생생했어요. 그녀가 이를 움직일 때마다 밧줄이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죠.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했어요. 가끔 멈춰 주변을 살피고 위험 없는지 확인한 뒤 다시 돌아왔죠. 그는 잠시 멈췄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그러다 손을 움직일 수 있음을 느꼈어요.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손가락은 마비돼 있었지만 어떻게든 입막음 천을 뽑아냈죠. 천 없이 마신 첫 공기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박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후 다리를 풀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자유였죠. 앞늑대는 몇 미터 떨어져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년 전 제가 그녀를 올가미에서 구했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죠. 김민재는 창가로 걸어갔다. 가장 놀라운 건 그녀가 저를 알아봤다는 확신이에요. 도움을 준 인간을 기억하고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이건 인간의 정의가 아닌 자연의 정의였죠. 그 후엔 어떻게 숲에서 빠져나왔나요? 기자가 물었다. 그건 또 다른 대서사시였죠. 관리인이 웃으며 말했다. 일어설 순 있었지만 걷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듣고 약해서 어지러웠죠. 앞늑대는 제 고통을 한동안 지켜보더니 숲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멈췄죠.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 그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가 저를 따라오길 바란다는 걸 알았어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그 순간 저에겐 당연했어요. 나무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따라갔죠. 자주 멈춰 숨을 골랐고 그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고개를 돌려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어디로 데려갔나요? 박준혁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물로. 김민재가 미소 지었다. 돌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개울이었어요. 무릎으로 쓰러져 물을 마셨어요. 그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었죠. 얼굴과 손을 씻으니 조금 나아졌어요. 앞늑대는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조금 회복되자 그녀는 다시 움직였고 저는 따라갔어요. 1시간쯤 더 가니 오래된 임도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거기까지만 갔어요. 숲 가장자리에서 멈춰 저를 오래 바라보더니 덤불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아갔나요? 박준혁이 물었다. 그 길을 따라 10km 정도 떨어진 송화마을에 도착했어요. 김민재가 말했다. 마을 주민들이 저를 발견해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죠. 거의 한 달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탈수, 감염, 곤충 물림, 의사들이 살아날 거라 장담하지 못했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 후 수사와 재판이 있었어요. 밀렵꾼들은 금방 잡혔어요. 숲은 넓지만 사람은 적어서 다들 서로 아는 사이죠. 성민은 집행유예 3년, 문신한 자는 5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는 이미 밀렵 전과가 있었죠.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앞늑대 이야기를 수사관들에게 했더니 믿지 않더군요. 탈수와 열병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했어요. 반의식 상태로 스스로 빠져나왔다고.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아는 거죠. 알죠.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 이야기는 저와 그녀만의 거예요. 그는 기자를 지나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는 갑자기 물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저를 갉아먹던 죄책감이 줄어들었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견딜만해졌어요. 그는 아내와 딸의 사진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물었죠. 왜 나는 사고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은 죽었을까?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암늑대 사건 이후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살아남았고 그녀가 저를 구한 걸지도 모른다고. 원이 완성된 거예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높은 의미 같아요. 맞아요. 김민재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건 불행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왜를 묻는 걸 멈추고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게 저에겐 구원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회복 후 공원에서 일을 계속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전에는 그냥 일, 사람과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방법이었죠. 이제는 소명이에요. 이곳 동물들은 제 가족이에요. 그 암늑대는 다시 보지 못했나요? 박준혁이 물었다. 아니요. 김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후손들은 자주 봐요. 공원에 늑대 무리가 3개 있는데 하나는 그녀의 후손들이에요. 가슴에 흰 반점으로 알아보죠. 순찰 중에 그들이 저를 지켜보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위협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마치 너를 기억해. 인간, 너는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는 듯하죠. 박준혁은 녹음기를 끄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재 씨,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관리인은 어깨를 으쓱였다. 말했듯이 많은 이가 믿지 않죠. 당신도 의심할 권리가 있어요. 솔직히 기자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여기 올 때는 회의적이었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전설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이라고 확신해요. 김민재가 미소 지었다. 자연은 우리 인간보다 현명하고 공정해요. 우리는 콘크리트 상자의 가처 기술에 둘러싸여 그걸 잊죠. 하지만 숲에서 일주일만 보내면 우리가 얼마나 뿌리에서 멀어졌는지, 진짜 삶에서 멀어졌는지 깨닫게 되죠.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박준혁은 도시로 돌아갈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물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말해보세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여기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나요? 숲은 위험으로 가득하잖아요. 김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저는 전쟁을 겪고 가족을 잃고 배신을 당하고 다시 삶을 되찾았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게다가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곁엔 조용한 수호자들이 있죠. 그들은 현관으로 나갔다. 진돗개는 여전히 문 옆에서 졸다가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해는 숲 너머로 지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하세요. 김민재가 조언했다. 길이 험해서 밤엔 길을 잃기 쉬워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인과 악수한 뒤 차로 향했다. 문을 열다 돌아보니 김민재가 현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그의 개가, 그리고 숲 가장자리 나무 그늘 속에서 회색 실루엣이 스쳤다. 기자에게는 관리인의 집을 주시하는 빛나는 눈 한 쌍이 보인 듯했다. 시동을 걸며 박준혁은 생각했다. 정말 혼자가 아닌지도. 2주 후 자연의 빛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강원일보에 실렸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민재에게 지역, 심지어 전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촬영, 책 계약 제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사라졌다. 공원 깊은 곳의 사냥꾼, 오두막으로 들어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무전으로 무사함을 알리고 다시 잠적했다. 점차 그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식었고 새로운 뉴스와 영웅들이 등장했다. 공원 책임자 최영철은 언론의 모든 요청에 똑같이 답했다. 김민재는 구역 순찰 중입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김민재는 먼 초소에서 사슴을 위한 새 여물통을 만들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잠시 쉬던 그는 숲에서 나온 암늑대를 보았다. 크고 회색, 가슴에 흰 반점이 있는 그녀였다. 그녀는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지혜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으로 천천히 숲으로 사라졌다. 김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숲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박준혁은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오랫동안 도시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대도시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차 소리, 광고판 불빛,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숲, 오두막, 뺨에 흉터가 있는 남자, 가슴에 흰 반점이 있는 암늑대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인류가 아직 모든 걸 잃은 건 아닐지도. 어쩌면 우리는 김민재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때론 멈춰서서 도시의 소음이 아닌 숲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할지도. 그러면 우리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그는 노트북을 덮고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 그는 새 취재를 위해 청호 국립공원으로 떠난다. 거기서 늙은 관리인이 곰 새끼를 구했고
1년 후 어미곰이 그를 밀렵꾼들로부터 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또 동화겠지. 박준혁은 생각했다. 아니면 진짜일지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